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저번에 강원도의 홍천강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셨던 분이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된 거고, 그리고 시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번에 홍천강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네. 이분 도대체 뭘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풍기셨거든요. 그쵸? 그치만,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그런 경험이 많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처음 어떻게 겪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예, 맞습니다. 네, 많은 귀신을 보시는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뭐, 여태까지 겪어왔던 대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비난은 어차피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만큼 그렇죠. 그냥 이제 제 네. 이야기는 제가 저런 걸 겪었구나. 네. 신기하네. 재밌네 정도만 들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린입니다. 일단 저는 부산 토박이고요. 부산에서 30년 이상 살았고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부산 안에서도 부동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VIP 정도였는데, 어머니도 좀 극성이다 보니까 애가 이제 조금만 엄마 나 배 아파 이러면 큰 병원 가고 좀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고 제가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버스에 타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리를 비켜드려요. 앉으시라고 하고 아유 고마워요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저 이제 그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 손을 이제 꽉 잡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이제 눈치를 채시고 뭔가 있나 하면서 할아버지를 좀 봤는데, 할아버지가 애기 엄마, 애가 예쁘고 되게 영리해요. 진짜 똑똑한데 가심이 좀 세. 애가 좀 세서 16 되기 전에 물 건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물 건너 보내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좀 놀라시는데, 네. 가까운 일본이라도 좋으니까 조선에 두지 말고 멀리 좀 보내라. 좀 떨쳐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집이 아무리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칠성씨 모셨던 집안이기 때문에 집이 좀 이렇더라 해도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예 이러고 그냥 말았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다한 일은 없었는데, 제가 6살 때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동네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좀 형태를 말씀드리면, 백양산 바로 위에 좀 큰 대학교가 있었고요. 밑으로 이제 동네가 쫙 깔려 있는데 저희 집은 그 동네 안에 철길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마 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길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새들어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6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살게 되는데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좀 기이한 일들을 많이 봤던 것 중 하나가, 제가 6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사 올 때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네. 저희 사촌 오빠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 세대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이제 99년도 입학생이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세기말에 걸쳐 있었는데,
컴퓨터가 윈도우 95에서 98로 넘어갔었고요. 인터넷을 메가패스 뭐 이런 걸 쓰던 세대였는데 메가패스 최고지. 그때 세대인데 그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두리였어요. 캠 찍는 거잖아요. 사진 찍는 건데 되게 하얗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는 효과로 얼짱 이런 것들 많았던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 사촌 오빠가 여름에 방학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부산 구경할 겸 좀 오래 머물고 가고 이랬는데 맨날 양꾸러기 이런 거 들어가다가 오빠 오면 오빠가 재밌는 게임 깔아주고 하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게임하고 오빠랑 놀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무슨 웹사이트 같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얼굴 올리고 뭐 돌비 24세 독신 이래가지고 자기 사진 올리고 만남 추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 야 너네 집 캠 있네? 나 이걸로 얼굴 좀 찍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못생겼어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이제 오빠가 사진을 찍게 되는데 제 방이 어땠냐면요. 뭐 구조는 다 비슷할 텐데 책상 위에 컴퓨터 있으면 바로 뒤돌면은 바로 제 방 출입구고 나가면 바로 부엌이에요. 그래서 캠으로 이제 오빠를 찍으면 바로 방 문이 나오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오빠가 딱 찍고 그때 하두리가 어땠냐면 찍으면 찰칵하는 음이 나온 다음에 화면이 하얘졌다가 점점 이제 찍었던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오빠 얼굴 바로 뒤에요.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자의 어깨랑 치마 같은 게 찍혀요. 아무도 없었는데 저랑 오빠가 동시에 말도 못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출력물은 화면에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빠 이거 뭐야? 이렇게 제가 물어요. 오빠가 센 척을 해요. 별거 아니야. 이건 뭐 연기 같은 거야. 수증기야. 이러는데 거기 수증기가 일어날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려도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약을 팔지. 아무리 봐도 무서운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빠 이거 지우면 안 돼. 이러는데 안 돼. 나 얼굴 잘 나와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 못생겼어. 제발 지워. 이러면서 이러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막 싸우거든요. 결국에는 오빠가 그걸 웹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제 컴퓨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걸로 이제 뒤를 보고 자기 사진 올리고 했는데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였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밑에 이제 댓글로 뒤에 이상한 게 찍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뒤에서 보시고 여자 귀신이라고 하네요 하는 댓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오빠가 황급히 글을 내리거든요. 지우고 야 우리는 이런 일 없었던 거야 하고 그냥 잠에 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방 가서 자고 오빠는 제 방에서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오빠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 있고 오빠 어디가? 이랬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오빠가 정색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해줘가지고 오빠 왜 그러지? 않는데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라면 일주일을 더 있어야 되는데 왜 그냥 가지? 이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꿈에 여자가 나왔대요. 근데 제 방에서 자면은 왼쪽으로 얼굴만 돌리면 바로 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자기가 자는 모습이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버선발이 있더래요. 근데 버선 코가요.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발가락 부분으로 뭔가 찬 것처럼 아니면 뭐 여기를 다친 것처럼 피가 완전 흥건하게 되어 있는데 용기를 내서 천천히 위로 올리니까 머리가 상당히 길고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진부하긴 한데요. 눈 감고 정말 상상해보시면 이게 무서운 게 머리가 엄청 길어서 무릎까지 닿는데 머리 숱이나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이 눈만 보이는 거예요. 와. 그 여자가 자기한테 천천히 이렇게 딱 내려오더니 너 뭔데 날 웃음거리로 만들어? 딱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확 깼는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나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빠가 빨리 집에 가게 돼요.
석양이라고 해서 되게 시골에 사는 오빠라서 깜깜한 것도 안 무서워하고 좀 그런데 그때 이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집에 빨리 가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뒤로 가을쯤에 꿈을 하나 꾸게 돼요. 네.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저한테 안겨가지고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고양이 같아 귀여워 이러면서 되게 예뻐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걔가 예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래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 너가 키워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걔가 너 지켜줄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하고 깼는데 너무 어렸다 보니까 뭐 의미나 그런 거 생각할 새도 없이 일상을 지내요. 근데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애들이 상상친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 상상친구가 있었던 게 그 집 제 방 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놔요. 여자아이를 그려놨는데 네. 제가 지금도 그림 비슷한 걸 직업으로 하고 있을 그때도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네. 벽에다가 등신대는 아니고 한 2분의 1 정도 해가지고 크기로 크게 여자애를 그려놓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양갈래 머리로 해가지고 분홍색 머리로 다 칠해놓고 좀 유니크하게 끝부분만 갈색으로 이제 칠해놓고 빨간 원피스에 분홍색깔 구두를 신겨놓은 애를 그려놨는데 네. 그때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카드캡터 체리라 가지고 걔 이름을 체리라고 붙여요. 오. 이 체리한테 되게 애착을 가졌던 게 학교 가면 체리야 나 학교 갔다 올게 이러고 가고 체리야 나 왔어 이러면서 오고 체리가 외로울까봐 옆에 곰인형도 그려주고 체리가 배고플까봐 옆에 밥도 그려주고 이랬었어요. 엄마가 도배를 하려고 해도 애가 체리 죽는다고 안 된다고 울어제끼니까 도배도 못하고 그랬을 정도로 얘한테 되게 큰 애착을 가졌는데 저희 동네 남자애랑 뿌요뿌요 대전을 제가 지게 되거든요. 뿌요뿌요 져서 걔가 저한테 막 놀려요. 게임도 못하는 게 이러면서 뭔 밥이네 이러면서 막 되게 놀려요. 그래 서러워서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오거든요. 울면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 일을 시작해가지고 집에 오면 혼자였어요. 이 서러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체리한테 체리야 난 오늘 진짜 거지 같은 일이 있었어. 그 남자의 돌비 알지? 돌비가 나한테 뿌요뿌요 못한다고 뭔밥이라고 막 욕하고 놀리고 막 그랬어. 나 진짜 걔 진짜 너무 싫어. 다시는 마주치기 싫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 바로 오른쪽 귀에서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였냐면 바로 방문이었거든요. 오른쪽 귀에서 그럼 그냥 칼로 찌버리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철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놀라면은 고함을 안 지르는데 못 지르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돼가지고 옆을 보기가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이제 옆눈으로 싹 봤는데 약간 흰천 같은 게 살랑하고 없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빨리 와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나 지금 죽어 빨리 와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엄마가 좀 급하게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제 방에서 좀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초등학생들은 다 자기 혼자 자잖아요. 근데 못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제 큰 일은 없다가 한 번은 전자레인지 보시면요 앞면이 검은 유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전자팍 같은 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가 부엌에 있으면은 저 유리에 제 방문이 바로 비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데우려고 밥을 넣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전자레인지 유리에 제 방문 앞에 기종님들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시면 진짜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어깨가 진짜 축 떨어져 있어요. 축 떨어져 있고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는 앞으로 달프로 헤친 여자가 제 방문 앞에 딱 서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바로 뒤에 있는 거죠. 그때도 이제 소리 목 지르고 했는데 뒤돌기는 너무 무섭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했다는 조치가 전자레인지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그 여자가 이미 사라져서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체리한테 너무 정을 줘서 체리가 귀신이 됐나 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기 있었던 애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가 문제인 게 저희 집이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사업이 엄청 심하게 망하고요. 결국에 엄마는 이제 보험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게 되고, 하필이면 그때 제가 사춘기가 좀 일찍 와서 심적으로 많이 온 가족이 힘들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이제 가세 한번 세워보시겠다고 방법 채워보려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무당이 좀 볼 줄 알고 할 줄 아는 무당은 맞는데 약간 자본의 눈이 멀었던 분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딱 가자마자 너네 집에 귀신 있어. 너네 집 지금 귀신 투성이야. 너네 남편이 다 데려왔네. 너네 남편 지하에서 일하지 이랬는데 그 말은 맞는데 아버지가 주전을 하셨었거든요. 아, 예. 거기서 다 왔네. 근데 너 애기 방에 여기 귀신 있는 건 아냐?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더래요. 애기 방에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여자 귀신 하나 있어. 애가 좀 봤네. 너네 애도 보는데 너는 왜 못 보고 그러냐? 하긴 너는 칼 하나 들고 설치면 너네 딸은 쌍칼 들고 설친 애라서 애가 먼저 봤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 예. 그래서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적 써? 그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그냥 부적을 가져온 거예요. 네, 부적을 갖고 와서 엄마 베개, 아빠 베개, 제 베개 밑에 이제 다 놔두라 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악화를 불러온 것 같은 게, 안 보이던 귀신까지 다 보이게 돼요, 제가. 도포 입은 남자 귀신이 혼자 돌아다니고, 근데 제가 진짜 무서웠던 게, 빨간 마스크처럼 귀에까지 입이 째져 있어요. 눈도 엄청 무섭게, 다들 위로 향한 눈에다가, 너무 무섭게 생긴 애들이 집안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 잘 되는 것도 없이 이혼을 하거든요. 아, 예. 왜 아버지는 이제 혼자 나가고 어머니랑 저만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되는데, 키우던 강아지 이제 미니핀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게 돼요.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집에 그냥 얌전히 있었고 오줌 패드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요. 아무런 물리적인 데미지를 가하지 않은데 애가 어떻게 다리가 부러지냐 했는데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 없는 돈을 짜내가지고 애를 수술을 시켰는데 그날 이제 제가 꾼 꿈이 어떤 할아버지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자꾸 나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 쟤네 다 쫓아낼 거야.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허허이 이거 진짜 이러면서 막 혀를 차요. 그러다가 그냥 그 꿈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는데 이사를 결국엔 가게 되거든요. 네. 17살 초에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이혼하시면서 다른 남자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이사 가시는데 좀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떠나게 됐고 떠나자마자 진짜 마법처럼 일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고 저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성적 잘 나오고 괜찮게 다녔고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살이 저는 이제 중간에 대학교를 중퇴를 했었는데 사회에 이제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불교 쪽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원래 살았던 동네에 절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 올라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이랬는데 갑자기 와서 아가씨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깨 많이 무겁고 막 머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그러지 않아? 이러길래 따로 아픈 건 없는데요. 건강한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 뭐 괜찮다면 다행인데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근데 그 절에 갈 때마다 그분을 만났어요. 절에 가면 이제 여성분들을 그냥 보살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왔어요 아가씨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분이 이제 무당이셨던 거예요. 원래는 네. 무당이셨는데 그냥 이제 절에 거기가 뭐 터가 좋다 뭐 기운 받으러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을 다니거나 하진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분을 집에 바래다 주게 되거든요. 집이 가깝다 이래가지고 내려가시기도 힘든데 제 차에 타세요 해가지고 바래다 주시는데 앞에 살았던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오. 제가 앞에 살았던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이 2층의 주인 집이고 아래층이 저희가 새들어 살았는데 딱 그 새들어 살았던 그 집에 그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당집에 가면 있는 그 알록달록한 콩, 대나무 이제 이런 걸로 꾸며져 있고 저희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러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아주머니가 저를 좀 자세하게 보신 거예요. 아가씨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 아가씨가 한 20대 중간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 근데 그때 되면 좀 해답을 찾을 거야. 근데 내가 지금은 못 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저도 이제 잊고 그냥 사회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 계속 어머니가 제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뭐 이상한 것도 보인다. 할아버지가 보인다. 뭐 계속 이러고 뭔가 좀 무당하는 짓을 많이 하고 가끔 이제 꽹가리 진 같은 거 막 있으면 갑자기 이상한 춤추고 이래가지고요. 결국에는 무당을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나 얘 못 보겠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좀 보는데 저를 못 봐요 다들. 그래서 다들 못 보시나 보다 그냥 이랬는데 한 27살쯤에 어떤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딱 유일하게 맞추신 거예요.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뭐 생년월일도 이제 적어가지고 좀 보시고 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니 그동안 힘들었겠네? 그냥 이러시다가 이분도 글렀구나 이러고 있는데 일단 아가씨는 신 모시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예? 신이 온 것 맞아. 근데 막 네가 구판에서 춤을 추고 칼 위에 올라가서 막 그럴 건 아니고 대신 아가씨는 사주가 부처 제자줄에 앉은 사주기 때문에 무조건 남 돕고 살아야 되고 역마살도 껴가지고 무조건 돌아다니거나 해야 돼. 아가씨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콜센터를 다녔거든요. 저 콜센터 다녀요 이랬는데 굉장히 좋은 직업이야. 왜냐하면 전국구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오니까 역마살이 해소가 되거든. 딱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듣고 보니 좀 그럴싸한데 이러는데 아가씨는 신을 모시지 말고 시성을 드려. 그냥 좋다 하는 절이나 아니면 좀 괜찮은 무당 만나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너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 못하는 애들이 너한테 굉장히 많이 올 거야. 그때마다 너는 거부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 유기동물, 파양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고양이만 7마리, 개가 4마리거든요. 오, 이거 맞네, 진짜. 예. 하나도 거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결론은 제가 그 뒤로는 좀 괜찮은 분 찾아가지고 취석만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제가 그분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옆에 계속 할아버지가 보인다. 네. 이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런데 그냥 이수호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할아버지 뒤에 할머니 둘이 더 있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좀 세다 보니까 앞에 나와 계시는데 너가 이제 그런 줄 타고 이러니까 좀 자주 보이긴 할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말 걸면 그냥 그렇다고 해주고 계속 모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보일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덜 보이시긴 하는데 지금은 또 보이시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할아버님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에 그 할아버님 등장했던 거구나. 네, 이제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는 하시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뭐 몇 대 손에 누구다 뭐 이렇게는 무당들도 잘 모르고요. 웃긴 건 이제 닭피나 이런 무서운 귀신이 들어오면 개가 짖어요. 네. 개가 먼저 짖는데 개가 안 짖어요. 오. 야. 개가 안 짖고 고양이가 털을 안 세우거든요. 그런 걸로도 좀 판단하세요? 그쵸. 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에 지금도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네.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 집 거실에 안 보이다가 귀신이 하나 보이게 돼요. 네. 근데 이 귀신이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을 입었는데 머리가 없어요. 근데 상복의 완성은 머리 위에 쓴 모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상복을 입었는데 머리가 아예 없다는 건 뭔가 죽을 고비는 넘긴다는 것 같은데 뭐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걔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욕을 딱 하려고 목에 이제 시동을 거는 순간 모든 고양이들이 털을 딱 세우면서 하악 하면서 이제 하악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우면 쫄보들 특이 목소리부터 커지니까 저도 안 나가!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오, 잘하셨다. 근데 오. 어머니가 놀래서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고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대로 털 세워서 다 같이 거실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진짜 오줌 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리를 질러서 그런 건지 고양이들이 하악질해서 그런 건지 얘가 딱 뒤돌아가지고 저희 집 11층이거든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허공으로. 일단 나갔네 이랬었는데 이런 귀신이 들어오면 일단 동물이 반응부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동물들은 지켜주려고 하니까. 그쵸. 야,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는 봤어요. 뭐 앞으로의 이야기들 더 많겠지만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되게 간략하게 함축을 시켜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네. 이야기가 많은데 길어질까봐. 근데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꿈에서 호랑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호랑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면? 이게요. 네네.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배우신 분들한테 가르침 받으면서 알았는데 칠성신이요. 네. 그 옛날 불교화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절에 올라가면은 산신각이 있거든요. 산신각 들어가면은 산신이든 칠성신이든 옆에 호랑이가 꼭 있어요. 그쵸. 이제 심부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호랑이가 아무래도 저희 집이 칠성 모셨다 보니까 그 의미로 좀 온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에서도 그렇게 호랑이가 나왔는데 제가 한 24살쯤에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타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타투 뭐 예쁜 거 많잖아요. 솔직히 뭐 꽃도 그릴 수 있고 뭐 다른 의미 있는 걸 그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등에 엄청 크게 호랑이를 그렸어요. 오, 예. 여자애가 하기 힘든 진짜 불교화 같은 엄청난 호랑이 대가리를 이제 그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님이 한번 보시고 우연은 아니다. 너네들 줄 때문에 아마 이게 본능적으로 땡겼을 거고 대가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가리만 그린 게 차라리 다행이다 이러면서 어지간하면 지워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울 생각은 없고요. 그냥 업고 있어 보다가 이게 하필이면 위치가 등인데 심장 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때 계속 이런 걸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랑 똑같으니까 어지간하면 지우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지울 생각은 없고 아마 호랑이의 의미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줄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린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에서 공포 쪽이나 이제 무속 쪽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오겠지만, 그러니까 린님이 이제 신줄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네. 귀신들이 엄청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할아버님 뒤에 할머님이 두 분이 더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할아버님이 언젠가는 지켜주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 할머님이 나서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 할머니 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칠성 모셨던 게 외가 쪽이다 보니까 다 외가 쪽 조상이겠지 했는데 앞에 계신 할아버지도 그렇고 뒤에 계신 할머니들도 전부 다 친가 쪽이고 저는 이제 친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게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 앞에 이야기들을 다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쪽에도 줄이 있다. 스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스님 아니면 이 사람이 무당이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쪽에서 왔고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발자국만 딱 넘으면 죽음일 때 이 할머니 둘이 건져준다고 그렇게는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위험할 때.
네, 진짜 너무 위험할 때 할머니들이 딱 건져주고 대부분 할아버지가 그냥 앞에 계시는데 제가 길 가다가도 뭐야 하면서 옆에 딱 돌면 뭐 이상한 거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대부분 눈을 막아주고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영화이랑은 좀 다른 게 일반적인 네. 영화분들은 이런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많이 있죠. 그러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너무 힘들죠. 사실 저도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으니까 없으면 한마디로- 더 힘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맹수들이 밖에 있는데 철조망이 있는 거랑 없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것도 이제 그 스님한테 들었던 게 스님한테 제가 돌비님이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전생에 지었던 업보에 따라 조금 다르다. 너가 그래도 전생에 너네 조상한테든 누구한테든 그냥 잘했던 거야. 그래서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거고 지켜주는 이유도 너를 지켜줘야지 조상이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가 그냥 선택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셨어요. 이게 알 수 없는 세계고 들어도 참 신기하고 소름 끼치고 무서운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못하신 이야기들이 다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다음에 꼭 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제가 린님께서 참여를 처음에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떡밥이 있었어요. 이야기 자체. 그래서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왜냐면 저도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서 또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보통 삶이 아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너무 많이 겪어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포커싱이 달라요.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뭐 귀신이 보이는 존재. 그러니까 무서움은 사라져 있는 상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더 덤덤하게 전달을 하시는 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잠깐 보시는 분들, 정말 간헐적으로 몇 년에 한 번 보시는 분들,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또 현실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동꼬님. 예? 오늘 제목이 저를 조금 흥분시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아유, 시작부터 부담을 이렇게 밀어주시네요. 아닙니다.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목만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바로 네네. 나쁜 놈 대 미친 놈이에요. 나쁜 놈 vs 미친 놈. 네.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느낌이 싹 옵니다. 지금 벌써.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드릴 이야기는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저하고 또래 굉장히 친한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할 때 이래서 당하는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듣고 알게 되는 얘기여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한 7년 전 얘기예요. 불과 7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고 그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걸 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의를 하면서 자동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 맞아. 27살, 25살 무직, 신용 상태 굉장히 안 좋으신데 전액 할부에 여유 자금까지 대출 완료 해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사진들 간혹 보셨을 거예요. 있어요. 이거를 저희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정사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끝났다. 쟤는 인생 끝났다.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대출 관련된 걸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왜 저런 어린 친구한테 신용도 좋지 않고 재산도 없는 친구한테 저 큰 돈을 뭘 믿고 빌려주는 걸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 거냐? 어디서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천안보다 위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을 그냥 똘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이 똘비는 중고차에 몸담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남성이에요. 그리고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은 중고차 매매단지 안에는 상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 상사 안에는 정식 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차 딜러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정식 사원증 없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건데 네. 전문 용어로 낙가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낙가마? 동료 그래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낙가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올리냐면은 BMW 5 시리즈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 BMW 5 시리즈 중고차고 연식도 얼마 안 지났고 상태도 좋고 키로수도 좋아요. 이런 차를 광고를 때리는데 허위 광고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차량이고 거래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걸 올려요. 그러면서 밑에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 나이가 어리신 분 대출 100% 뚫어드립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올리고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작업도 꾸준히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보통은 좀 젊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이 덫에.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이 연락이 왔대요. 신용 상태도 내가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밤에 웨이터 일을 좀 하고 있다. 근데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나도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냐.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똘비 얘기를 했죠. 이리 오시라고. 오셔서 얼굴 보고 대화를 좀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다. 그래서 또 왔대요. 그 고객이.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고, 자, 1금융권,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당연히 안 나오고,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안 나오고, 3금융권, 뭐 리드코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결국은 4금융 개인적으로 돈을 돌리시는 분들의 돈을 네가 써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내가 뚫어주겠다. 불법적인 거 아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거다. 근데 이분들도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지금 웨이터 생활하고 있다는 거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뭐라도 하나, 사진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 가져오시고, 차값이 5천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차값이 5천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10% 500만 원은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에 주변 지인에 뭐에 아무튼 해가지고 500을 10% 정도를 만들어서 온대요. 기가 막히게 진짜로. 짧은 시간 안에. 그럼 딱 만들어서 오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0% 500을 더 갖고 오셨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도 신용도 낮으시고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차량 금액이 5,500으로 향상이 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5,500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 500만 원은 들어왔고 이제 5천만 원만 어디선가 대출이 돼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서류 뛸 거 말한 것들 다 띄어서 주면은 개인이 차량의 근저당 설정을 걸어버리고 5천만 원을 상사로 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리고 금리는 절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최고 금리가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연이율 34.9%. 34.9%의 연이율로 5년 대출을 끊어줘 버려요. 그리고 옆에 써있는 그 한 멘트, 여유자금도 같이 빌려드립니다. 이게 왜 써있나 했더니
5천만 원짜리 차 기준이면 취득세가 300이 넘어요. 그러면 이 돈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차를 구매할 수 있게 취득세에다가 반드시 이쪽에서 원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을 자차를 넣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까지 다 뭉뚱그려가지고 대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상사 사무실에서 보험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줘요. 가입할 수 있게. 그래서 차량을 인도해서 실제로 내보내드려요. 그러면 고객은 물론 저당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차용증을 쓸 때 여러 가지 조건부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공증도 받고 그렇게 해서 차를 갖고 나와서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이 고객은. 내가 드디어 수입차를 샀어. 와, 가오 산다, 가오 사러. 막 아는 친구들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먹자, 드라이브 한번 하자. 막 차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요. 다음 달 돈을 찍는 달이 왔어요. 가만히 기다린대요. 돈이 들어왔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6개월은 잘 들어온대요. 보통은. 이 6개월이 딱 대부분 기점이래요. 6개월이 딱 넘어가서 하루가 딱 밀리는 순간 야, 걸렸다. 시작하자. 하고 준비를 한대요. 자, 오늘은 하루가 밀렸어요. 다음 달은 여지없대요. 일주일 열흘 밀려버린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4.9%면 한 달에 거의 177만 원씩 내야 돼요, 돈을. 어머, 예. 감당이 힘든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딱 이렇게 열흘 이렇게 밀리면은 이쪽 사람들이 전화하고 바로 찾아가요. 그냥 바로 찾아가서 이제 뭘 요구를 하냐. 차부터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긴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들어 가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봐준대요. 그래도 여지없대요. 또 한두 달 잘 들어오다가 여전히 또 밀린대요. 그럼 바로 가서 차를 딱 빼들어 오면서 차용증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전액 상환을 해라 하고 요청이 들어가 버려요. 바로. 예. 그러면 이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차도 뺏겼고 내라고 한 돈을 지금 내야 되는데 미치고 한 장을 노릇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6개월을 돈을 찍었다고 해서 5천만 원이 팍 줄어있지가 않아요. 낸 돈은 진짜로 거의 뭐 900, 1000을 냈어도 실제로 원금이 까져있는 돈이 200이 안 까져 있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폐예요, 그게. 그러면 이 차를 또 본인들이 중고로 날린다. 그래서 날리면은 나는 5천을 주고 샀지만 중고로 날리는 막 3,800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날리거든요. 그러면은 졸지에 이 고객은 앉아가지고 빚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냥 난 한 게 없는데 이거를 이제 노리고 그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객이 거기에 잘 걸려 들어가지고 짧은 6개월이 좀 넘는 시간 안에 많은 돈을 회수를 하고 차까지 회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아, 이번 건도 잘 했다. 서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축배를 딱 드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한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상사 사무실에 그 고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거기에 이제 정식 소속은 아니지만 그쪽 사무실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제 배회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객이 와가지고 그 전화가 왔대요. 왜냐하면 똘비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하도 쌍욕을 해댔어갖고 고객이 갔대요. 본인도 화가 나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뭐한 짓이냐고 그랬더니 사기꾼 새끼, 악마 같은 새끼, 사람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 네가 나보다 나이도 더 먹고 이런 자동차 쪽 밥을 먹고 있으면은 사람이 잘못될 것 같으면은 가운데서 네가 나서서 이런 거는 안 된다 막아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 네가 내 인생 책임져라. 나 너 죽여버릴 거다 하고 막 거기서 막 책상을 뒤엎고 젊은 친구가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뒷목을 잡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끌고 나가가지고 딱 벽에다 밀쳐놓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어? 법정 최고의자 내가 어겼어? 그랬더니 처음에 500 받은 돈 막 얘기하는데 야, 거래계약서 봐봐. 차값이 얼마야? 5,500이잖아. 나는 몰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너한테 법적으로. 야, 고소해. 나는 무고죄로 너 고소하려니까. 나는 법을 어긴 게 단 하나도 없어. 못 지킨 건 너지 이 새끼야. 그래놓고서 야, 내가 너
지금이라도 이자라도 탕감해주고 내가 말하면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했으면 내가 널 도와줬을 거야, 이 새끼야. 근데 뭐? 사기꾼? 나쁜 새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몰아, 네가? 꺼져. 너는 인생이 멋대 봐야 넌 정신 차려. 너 같은 새끼들 하면서 막 윽박을 질러버린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는 그 고객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살려주시라고. 나 이자만 좀 탕감해 주시라고. 원금은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열심히 갚으려니까 이자 좀 탕감해 주시고 다시 내가 할부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빌더래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고 어차피 똘비 영역이 아닌데 그냥 한 소리예요, 그게. 예. 나는 너 같은 새끼 도와주고 싶은 의사도 없고 처음부터 네가 그 무릎을 꿇고 나한테 빌든가 막 뭐라고 하니까는 울면서 또 가더래요, 고객이. 그래갖고 됐다, 이제 윽박 좀 질러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또 한 1, 2주 지나니까 또 온 거예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승질을 냈다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가 이거를 반복을 딱 3번을 하더래요. 딱 3번을 하는데 이상한 짓을 고객이 또 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똘비도 노이로제에 걸리죠. 진짜 왜 미친놈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나. 근데 그날도 이제 막 윽박을 질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고객이 그러더래요. 나는 인생 갈 만큼 간 것 같고 내가 오늘 3번째 널 만나거든? 그러더래요, 고객이. 네. 너 임마 쓰리아웃이야, 이 새끼야. 너라고 편하게 살 것 같아? 너도 인생 멋대봐, 이 새끼야. 하고 딱 돌아서서 나가더래요. 쟤도 갈 만큼 갔구나. 협박해라.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1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똘비가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술을 한 잔 걸치고 집으로 슬렁슬렁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이 똘비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했었고 그냥 대부분 혼자 사는 남성들이 그렇듯이 그냥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술 먹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20m 앞에 스타렉스 한 대가 서 있더래요. 예. 스타렉스가 한 대 서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람이 납치라든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당할까? 저 뻔히 눈앞에 험상궂은 남성들이 있고 이러면은 내가 무서워서라도 피할 텐데 왜 당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불안감을 한 번에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이 하나가 있대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던 손에 이걸만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방어심을 무너뜨린대요.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아무리 인상이 더럽게 생겼어도 아이를 진짜 5살, 6살짜리 애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딸, 아들 집에 가서 뭐 먹을까 하고 걸어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방심을 하죠. 저건 가족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똘비도 본인이 하고 다니는 일이 어디서 진짜 칼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니까 본인도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쩔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20m 앞쯤에 딱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스타렉스가. 그렇죠. 그럼 승합차가 운전석에서 여성분이 한 분 내리시더래요. 여성분이 한 분 내리시더니 보조석 문을 열고 아이를 엄마가 가슴팍에 애기 안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띠로 묶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채우더래요. 그래서 어디 일 갔다가 애기 데리고 들어가는 길인가 보다 하고 쪼벅쪼벅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그 스타렉스에 다다랐을 때 그 여성분이 말을 걸더래요. 저기 사장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애기도 안고 있고 하는데 차에서 박스 하나만 좀 빼야 되거든요. 근데 박스가 차 제일 뒤쪽에 밀려 있어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애기 때문에 그러는데 박스만 좀 앞쪽으로 좀 밀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여성분도 나이가 한 30 후반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애기도 안고 있고 빼빼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열어보셔 해가지고 이제 스타렉스 뒤에 벤이거든요. 벤. 네. 뒤를 딱 열고 봤더니 저 제일 안쪽에 박스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만 앞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냐고. 진짜 고맙다고. 저것만 좀 앞쪽으로 밀어주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똘비가. 딱 들어가가지고 박스 주술 만큼 딱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그냥. 딱 닫는데
이게 벤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석하고 뒤쪽은 완전히 쇠로 격벽이 쳐져 있고 창문도 다 막혀 있대요, 그냥. 근데 이게 튜닝을 한지 뭘 한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발로 차고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뚫려지지가 않는데요.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스타렉스에 납치를 할 때 남성 여러 명이 달라붙어갖고 갑자기 막 들어서 납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발로 그 차에 탈 수 있게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스타렉스에 타가지고 본인은 갇히고 얼마 안 있다가 차가 시동을 걸고 딱 출발을 하더래요. 근데 일단은 운전석 쪽은 가려서 안 보인대요. 근데 이제 뒤에서 똘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위협을 바로 이건 감지를 하죠. 발로 있는 힘껏 막 옆에 발로 차고 막 때려 부시고 나가려고. 근데 안 부서지더래요. 그러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수면가스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그 상황에서 몽롱해질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스타렉스 그 뒤에 벤 차량이니까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그냥 본인이 거기에 누워있더래요. 딱 누워있고 사지가 큰 대자로 딱 벌려가지고 묶여있더래요. 본인이. 근데 짱짱하게 묶여있는 거 어정쩡하게 묶여있는데 그 본인 손등에 링거가 하나 꽂혀있더래요. 일어났을 때 상황은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에 고객이 쭈그려 앉아 있더래요. 그 고객이. 그래가지고 고객을 보는데 이제 느낌이 쎄하죠. 약간 정신도 약간 비몽사몽하고.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장난치냐? 야 안 끌러?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안 끌러줄 거야. 내가 말했지 나만 안 간다고. 근데 생각을 내가 깊게 해봤는데 너는 가고 나는 잘 살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링거를 하나 손등에다 박아놨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첫 번째 주사약을 넣더래요. 첫 번째 주사약을 넣으니까 눈앞이 광명이 이르는 느낌이 나더래요. 진짜 온몸에 힘이 솟구쳐 오르고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이런 게 확 치밀어 오르더래요. 진짜 이걸 맞는데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2, 3분 있다가 어떠한 약을 하나를 더 놓더래요. 거기다가. 이 약이 들어오고 나서 1분이 채 안 됐을 때 똘비는 어떤 상태가 딱 됐냐면은 숨을 쉬기도 힘들고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대요. 나중에 이게 뭔가를 본인도 다 알게 됐는데 제가 약품명까지 들었는데 이거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전문인들만 구할 수 있는 약품인데 근이완제예요. 오. 근육의 수축을 막아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거는 그 늑골과 횡격막이 위아래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근육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어진대요.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비명을 한번 질러보세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려면 배에 힘이 빡 들어갈 거예요. 예. 결국은 근육이 받쳐줘야 우리가 비명도 지르고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잘 안 나와지더래요. 근데 첫 번째 놓은 약이 뭐고 이거를 고객이 앉아갖고 말을 하더래요. 이제부터 너는 기절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야. 그러더래요. 첫 번째 놓은 약이 뭐였냐면은 아주 강력한 나쁜 약을 이용해서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기절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약을 이용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뭔 행위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본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고 소리도 다 들리고 느낌도 다 나는데 몸을 못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일단은 발치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 정도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손톱을 빼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비명 소리도 지를 수가 없대요. 느낌만 내가 온전히 거의 느껴지는데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대요. 이게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기절을 왜 못하게 했는지 알겠더래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고문이잖아요. 사람을. 진짜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예. 본인을 죽일 의사는 없어 보이더래요. 1도.
진짜 어디 영화에서 보고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자기한테 막 가할 뿐이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의사는 1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칼로 막 뭘 한다든가 크게 이런 의사는 1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목소리도 내기 힘들고 이 느낌을 온전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기절을 하고 싶은데 기절이 안 되더래요. 느낌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몸에 다 나고. 그런데 이 똘비가 중고차를 이용을 해서 이런 나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더라고요. 진짜로. 자기가 진짜로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바깥에서 스타렉스를 통통통통통 두들기더래요. 나와보세요 하면서 두들기더래요, 스타렉스를. 그랬더니 고객이 그 잔인한 행위를 하다 말고 멈추더래요. 탁 멈추고 총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까 나오세요. 바깥에서 긁더래요. 안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문짝을 빠루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막 이렇게 밀어 뜯는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앞좌석 막 들어가서 뭐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문이 열렸는데 바깥에 서 계신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한 6, 7명이 되는 경찰들이 바깥에 서 있더래요. 이게 진짜로 덕을 쌓았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는 게 이 스타렉스에 처음에 똘비가 납치가 돼가지고 이 고객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서 교외에 진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안에서 똘비가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죠. 발로 여기저기 차고 본인이 잠들기 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렉스가 흔들흔들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거를 퇴근하던 경관분이 보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오. 저 차 상태가 좀 이상한데 해서 이 경관분도 차 남바 조회를 지금 일하고 있는 당직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거 조회 한번 해봐라. 근데 남바가 없는 남바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판도 가짜 번호판이요, 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인은 퇴근한 상태고 혼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요청을 한 거죠. 이리로 와라. 내가 일단은 쟤를 따라갈 테니까 빨리빨리 출동을 해라. 그래가지고 스타렉스가 이제 어느 지역에 멈추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딱 현장을 제대로 잡으려고. 그래서 문 열렸는데 고개도 못 돌리고 눈동자도 잘 안 돌아간대요. 근데 이제 대화 소리는 들리니까 아, 경찰이 왔구나.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똘비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고객은 연행이 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경찰분들도 조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나온 게 뭐였냐면 결국은 이 고객이 본인이 이런 모진 일을 겪으니까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기라도 팔아서 갚을게. 아.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콩팥을 떼서라도 이거를 해방되고 싶었었나 보더라고요. 그 고객분께서. 그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쪽을 막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한 큐에 끝내자. 막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쉽게 접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디 뭐 터미널에 뭐가 써있네 어쩌네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다녔더니 그런 일을 하시는 업체하고 컨택이 된 건데 얼굴을 대면을 한 적이 없대요. 일단은. 근데 이게 내가 콩팥을 빼겠소. 이거 나 마취하고 배 열어서 빼가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도 길고 복잡하더래요, 이게. 그런데 이쪽 업체에서 이제 또 이 고객도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필요한 돈이 지금 얼마냐. 그랬을 때 차도 뺏겼고 나머지 돈 뭐 더하기 빼기 해봤을 때 한 1200인가 300인가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고객이. 이 정도 액수가 일단은 필요한데 복수도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그러면은 너는 굳이 네 장기를 뺄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러면은 똘비 거를 네가 가져올 수 있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말 그대로다. 다만 일이 중간에서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건데 해볼 의향 있냐. 그래서 본인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해보겠다. 그래서
또 없는 형편에 어디서 빌려가지고 300만 원을 또 그쪽에 송금을 하고 그랬더니 진짜로 스타렉스랑 그 나쁜 약과 주사약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레시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시피를 다 알려줬대요. 레시피를 다 알려주고 그 한적한 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행위는 다 해라. 다만 장기가 다쳐서는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 네가 이걸 어기면은 네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죽일 생각이 1도 없어 보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쁜 짓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분을 푼 다음에 연락을 취하면 그쪽에서 와서 그 스타렉스 차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돈을 입금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잡히긴 잡혔는데 고객이 이 나쁜 업체 사람들이 누구고 뭔지를 알 수가 없대요. 차 번호판도 가짜, 차대 번호로 조회하려고 해도 말소된 차,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업체에서 이런 걸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객의 이런 사정을 듣고 이 고객을 이용을 해서 똘비를 데려가려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였어요. 아까 제가 소위 말하는 영정사진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일이 예. 어떻게 해서 돈이 이루어지냐를 물어봤었는데 이 중고차는 그 사람이 이 들은 얘기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네네. 돼요. 그 똘비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사람이 납치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저도 들은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특히 해외나 이런 곳에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장기를 이제 나쁜 사람들이 날 납치하면 이걸 뺄 거 아니에요. 나를 예. 이제 죽일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뭔가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 몸에 뭔 약을 먼저 처음에 넣고 마취도 하고 또 나를 살려내야 될 거니까 이식 수술하고 예.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끌려가서 작살이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근유한제 있죠. 네. 그것만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알려주신 약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약만 거의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멀쩡하게 다 느끼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본인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그쵸. 그걸 들으니까 진짜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오.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런 류의 근처는 가지도 말고 너한테 진짜 억한 마음 살 일도 크게 하지 말자. 아.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 와. 내용은 좀 막 무섭고 스펙타클 하다기보다 진짜로 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귀족님들도 이런 거에 방심하지 말고 좀 조심하셔라 라는 취지로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저도 그냥 처음에는 이런 진짜 사람이 뭘 빼가고 이런 얘기를 듣고자 그 중고차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네네. 저는 그 부위를 그리면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대출이 될 수 있지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처음엔 저도. 오. 근데 야. 결국은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대출해준 사람을 전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대출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또 메꾸려고 했던 미친놈 고객 미친놈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쁜 놈 대 미친놈이었어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일단 돈꽃님의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딨냐. 살기 좋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니 저도 진짜로 이렇게 주변을 이제 물어보고 다니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시들모 참여했을 때는 무서운 얘기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많이 다녔거든요. 네. 지금은 질문을 좀 바꿨죠. 살면서 이상했던 일 없어요? 이쪽으로 좀 바꾸니까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질문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오. 무서운 얘기 없어요? 그럼 다들 귀신을 생각하더라고요. 제 그치, 질문을 그치. 듣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뭐 살면서 좀 이상했던 일 없었어요? 시겁했던 일 없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동꾸님께서는 또 현실 공포를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질문 전환을 더 한번 꼬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무섭지 않나요?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사람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로 멀쩡하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장 다니시는 분들 되게 멀쩡해 보시는 분 많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실제로 되게 정상인인데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구나를 진짜 알게 돼요. 맞아요. 저도 익히 제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인류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오늘 공감합니다. 동네 꼬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네네. 좋은 소식만 들려주시면 참 좋긴 한데 이게 또 동네 꼬마님의 업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치. 근데 항상 그랬어요. 동네 꼬마님이 얘기한 게, 저게 진짜 있어? 했는데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아름답진 않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또 경계를 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